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책이죠. 아, 그 책이요. 네,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다들 QSM 시리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책입니다. 이게 종이책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9권이나 되면 아주 방대한 시리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딱 한 챕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자책 3권의 일부, 4장, From Incongruence to Congruence입니다. 불일치에서 일치로. 네,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사실 이 챕터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어떤 팀은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고 어떤 팀은 더 단단해지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우리의 나쁜 소통 습관들. 이게 사실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였다는, 뭐랄까, 아주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오늘은 그 에너지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으로 틀 수 있을지 그 비법을 한번 캐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이 일치성, 즉 congruence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는지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 반대 상황부터요? 네, 사실 와인버그는 이 책 다른 챕터에서 조직이 품질 위기에 빠졌을 때 징후들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버그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다거나 아, 중요한 회의록이나 설계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 결국엔 서로 대화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 다룰 이 4장은 바로 그런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는 아주 인간적인 소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일치성, congruence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책에서 정말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아, 그 가족 치료 모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갑자기 웬 가족 치료인가 싶었는데 세계적인 심리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의 모델을 조직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 머릿속에서 단어만 살짝 바꿔보세요. 가족은 사무실로, 어른은 선임으로, 아이들은 신입사원으로요. 네. 선임들은 한 팀으로 일하고 서로에게 개방적이며 각자의 존중과 자존감을 보여준다. 그들은 서로를 독특한 존재로 대하며 차이점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한다. 와, 이건 그냥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 그 자체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일치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하는데요. 일치성이라고 하면 보통 착하게 말하고 항상 웃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책에서는 일치성을 나 자신, 상대방, 그리고 상황,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온전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상태라고 정의해요. 자신, 상대방, 상황.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규칙을 어긴 팀원에게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일치적인 행동일 수 있고요. 오, 또 다른 상황에서는 힘들어하는 팀원을 위해 규칙에 예외를 두는 게 일치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외부로 표현되는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 그게 와인버그가 말하는 필요 다양성의 법칙, Law of Requisite Variety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함. 책에 나온 일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간단한데도 강력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일은 정말 잘 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이요. 그렇죠. 솔직히 보통 회사에서 저런 말들, 특히 마지막 말은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약점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저런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이미 일치적인 조직이라는 증거겠네요. 그럼요. 자신의 강점은 물론 약점이나 불확실성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그게 바로 일치성의 토대니까요. 일치적인 상태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솔직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죠. 하하, 그렇죠. 마감이 코앞이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행동하겠어요. 책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불일치라고 설명하죠.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대처 방식들이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이 대처 방식들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말 그대로 생존이 중요했던 시기에 배운 행동들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원래는 생존 기술이었군요. 네, 꼭 필요한 기술이었죠. 다만 더 이상 생존에 위협이 없는 안전한 사무실 환경에서 이 오래된 습관들이 부적절하게 튀어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책에서는 크게 4가지 불일치적 대처 방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난형, 블레이밍인데 이건 저도 좀 뜨끔하네요. 급할 때 이거 왜 아직도 안 됐어요? 하고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하하, 누구나 그렇죠. 책에서는 이 행동을 마치 위협을 느낀 고양이가 등을 세우고 털을 부풀리는 모습에 비유하더라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비난형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모든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입니다. 와, 세네요. 네, 목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하고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상대방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죠. 이건 사실 자기 보호를 위한 원시적인 공격 반응입니다. 공격이요? 네, 상대를 위축시켜서 나에 대한 위협을 멈추게 하려는 생존 본능의 발현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는 완전 정반대네요. 회유형, 플래케이팅. 맞아요. 비난형이 상대를 공격한다면 회유형은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다 제 잘못입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같은 태도요. 네, 이 방식의 메시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모든 것이다입니다.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죠. 자연으로 치면 어미새가 포식자의 주의를 끄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이나 싸움에서 진 늑대가 승자에게 배를 보이며 복종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아, 일종의 피해 관리 전략이군요. 그렇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이성형, 슈퍼 리저너블인데 단어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엄청 합리적이라는 뜻이니까요. 네,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책에서는 이걸 아주 차갑고 비인간적인 소통 방식으로 묘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초이성형의 특징은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오직 데이터, 논리, 규칙,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아, 책에서는 이걸 포식자 앞에서 미동도 없이 얼어붙어서 자기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동물의 생존 전략에 비유합니다. 얼어붙는 거요? 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위험 요소를 아예 무시하고 오직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정보에만 집중해서 스스로를 투명인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요. 잠시만요. 근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을 싹 빼고 냉철하게 데이터만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예를 들면 서버가 다운됐는데 막 패닉에 빠지는 것보다는 로그 파일 보는 게 낫죠. 맞아요. 바로 그게 이 챕터 후반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전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아, 그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초이성적인 접근이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이게 유일한 소통 방식이 되고 좌절한 동료의 감정을 무시한 채 데이터만 들이밀 때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산만형, irrelevant이 남았네요. 이건 뭐 회의 때 분위기 험악해지면 갑자기 농담 던지는 사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하, 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 커피 마실 시간인데 하면서 화제를 돌리거나요. 책에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어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행동에 비유합니다. 쥐요? 네, 비난 회유, 초이성, 어떤 합리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최후의 교란 전술이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은 의미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 정말 주변 동료나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난, 회유, 초이성, 산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의지로 억누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챕터의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와인버그는 이런 행동들을 나쁜 버릇으로 낙인 찍고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없애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대신 이런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에너지 자체는 생존을 위한 귀한 것이니 그 에너지를 건강하고 일치적인 행동으로 전환, 트랜스폼 하라고 말합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튼다. 그렇죠. 와, 에너지를 전환한다.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비난형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난은 왜 또 늦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죠처럼 상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밑에 깔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에너지를 자기 주장, 즉 assertiveness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마감이 이틀 연속 지켜지지 않아서 다음 단계 준행에 차질이 생겼고 저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지금 이야기해 봅시다.처럼요. 아,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문제 상황과 그로 인한 나의 감정, 그리고 해결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격의 에너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으로 바뀐 겁니다. 와, 상대를 향하던 손가락질을 문제 자체로 돌리는 거네요. 그럼 회유형의 자기를 희생하는 에너지는요? 무조건 네네 제가 다 할게요 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회유의 자기 희생 에너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돌봄, 즉 케어링입니다. 돌봄이요? 네. 예를 들어 실수를 저지른 후배가 자책하고 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며 무작정 감싸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실수가 당신에게도 힘든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통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성장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 진심으로 돕는 거군요. 다른 하나는 전략적인 수용, yielding to the inevitable입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현명하게 물러서는 지혜예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이건 비굴한 회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초이 성형의 얼어붙는 본능도 궁금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능력이 어떻게 건강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네,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 얼어붙는 에너지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침착함과 집중력, focused and reasonable을 유지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기보다 비상구를 찾는 소방관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위기가 지나간 후에 다시 동료들의 감정을 살피고 공감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모드 전환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그 모두를 유지하는 게 불일치적인 초이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산만형의 혼란 에너지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에너지는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요? 네, 모든 팀원이 한 가지 생각에 꽉 막혀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이걸 장난감 회사에 판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같은 엉뚱한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거죠. 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좋겠네요. 그렇죠. 또는 너무 경직되고 심각한 회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효과적인 유머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혼란의 에너지가 혁신의 불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프레임워크네요. 비난은 자기 주장으로, 회유는 돌봄으로, 초이성은 집중력으로, 산만함은 창의성으로. 네.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쓰라는 메시지가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어떤 부분도 버릴 것이 없다는 아주 인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책은 이런 일치성을 마스터한 관리자를 아주 멋진 은유로 표현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바로 항해사, The Wayfinder입니다. 아, 그 항해사 비유 말씀이시죠? 네, 이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저런 경지에 어떻게 도달하라는 거지? 하는 막막함도 살짝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책의 11장에 나오는 폴리네시아 항해사 비유는 정말 탁월하죠. 네, 그들은 GPS나 나침반 같은 현대적인 장비 없이 오직 파도의 미세한 결, 구름의 모양과 색깔, 바닷새가 날아가는 방향 같은 아주 미묘한 자연의 신호들을 읽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합니다. 와, 와인버그는 일치성을 마스터한 소프트웨어 항해사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회의 때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미묘한 변화, 동료가 특정 단어를 말할 때 아주 잠깐 멍서리는 모습, 목소리 톤의 작은 떨림 같은 비언어적인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나 자신, 상대방,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연결해서 인식하는 상태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항해사는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 셀프를 잘 알고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 아더를 읽고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 컨텍스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항로를 결정합니다. 초능력 같은데요. 이건 어떤 초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변 상황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 추상적인 일치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역할 모델로 제시해 준 거죠.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소통이 무너지는 조직의 증상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에 깔린 우리의 생존 본능, 즉 불일치적인 대처 방식들을 진단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본능적인 에너지를 억누르는 대신 자기 주장, 돌봄, 창의성 같은 강력한 무기로 전환하는 법과 궁극적으로 숙련된 항해자처럼 팀을 이끄는 모습까지 탐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는 우리가 비난하고 회유하고 얼어붙는 이 모든 불일치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한 가지 공통된 뿌리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나의 진짜 감정이나 약점을 들키면 공격당하거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죠. 아, 두려움이요? 네. 반면 일치적인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직장에서 겪었던 가장 어렵고 불편했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당신이 사용했던 소통 방식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나요? 그리고 만약 그 두려움을 솔직하고 일치적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면 그 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